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한국의 영토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며 영토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한국과 일본이 계속 싸우고 있다. 우리를 매우 나쁜 입장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지내야 한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려 노력하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니들이 뭐라건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최근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의 한 수와도 같은 묘책을 내나 일본 정부의 독도 수탈 계획은 불거품으로 돌아가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작년에 미국인 감독 매튜는 독도를 주제로 한 다큐 영화 아버지의 땅을 촬영했습니다. 이 미국인 영화 감독에 의해 제작된 독도 다큐멘터리 영화는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는데요. 아버지의 땅은 한국전쟁 이후 외딴섬 독도를 두고 벌어지는 영토 분쟁의 내면을 그려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밝히려는 두 명의 한국인이 주인공이며, 그들은 75년 전 끝났던 일제강점기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통을 받는 모습으로 투영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들로 일제강점기 아버지가 일본에 납치돼 탄광 노동자로 노역하다 돌아온 후 병마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사실에 분개해 일본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항고합니다. 소규모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틈만 나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으로 달려가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 경찰들에 둘러싸여 태극기를 휘두르고 1인 시위를 하는 농민 노병만 씨와 아버지와 함께 독도에서 살았던 독도 첫 주민이자 독도 최종덕 기념사업회를 운영하며 독도의 근대사를 알리는 일을 하는 최경숙 씨. 이 두 주인공은 영화에서 한국 정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초창기 독도 주민들의 역사를 지우려 하자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왜 미국인 감독이 독도 영화를 찍게 되었을까요? 매튜 감독은 한국에서 3년 동안 살면서 독도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비를 들여 독도를 주제로 한 영화 제작에 나선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끝나지 않은 싸움이 독도 문제의 일상화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나서였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땅은 한국과 미국의 여러 개인과 단체들의 후원 덕분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매튜 감독은 지난 세대의 고난을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어나가려 투쟁하는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운이 좋았다면서, 영화는 일본의 식민 역사관이 한국인에게는 상처가 되는 세대 간 트라우마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주제들을 담기 위해 진화했고, 이 역사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영화 감독뿐만이 아닌데요. 작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 방공 식별 구역 및 독도 영공 침범 사례와 관련 러시아의 침범을 한국 영공 침범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현지 기자가 독도를 일본에 있는 섬이라고 칭하며 질문하자 러시아가 남쪽 노선 그 지역을 비행해 온 건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 영공을 가로질렀다는 게 새로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은 명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측에 항의한 한국 국방부는 전날 우리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접수한 이 공식 전문에는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 입장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 독도를 비행했는데 상관도 없는 일본이 왜 항의를 하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러시아에 이어 미국 국방부 장관조차도 독도가 한국 영토이고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규정하자 일본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자들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러시아의 무반응이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취급하는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미국, 러시아 등 각국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독도를 대다수 분쟁의 섬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엔 일본이 막강한 자본력과 외교력을 기반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미국의 뉴스 채널인 CNN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에 대한 뉴스 방송 하단 자막에 독도라고 단독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 CNN 홈페이지에 올라온 종합기사의 지도엔 독도와 다케시마를 경기 표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본이 하도 난리를 피니까 성가시러워서 분쟁 지역으로 인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독도가 일본 땅이건 한국 땅이건 별 상관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일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던 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계속 싸우고 있다며 우리를 매우 나쁜 입장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지내야 한다. 그들은 동맹국이다. 그들의 갈등은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의 분쟁을 해결하는 건 미국의 책무가 아니다. 우리는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미국의 임무는 외국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회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가 중재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근데 한국과 일본은 우리 동맹이니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즉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명백히 동맹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라고 한국과 일본도 동맹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동맹국이라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넘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맹조차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우리 땅 누가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한국 해군은 해경, 공군과 함께 최근 민간 선박의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땅 우리가 지키겠다고 한 훈련을 두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의 이번 독도 관련 훈련은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임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망언을 입에 달고 사는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항입니다. 울릉도에 하늘길을 열기 위한 공사가 오는 7월부터 착공될 예정입니다. 울릉군과 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 울릉공항 건설에 관한 실시 설계 완료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 2025년 5월 개항을 목표로 7월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울릉도 공항의 주된 목적은 관광객 유치이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유사시 F-16, F-35A, KF-X 등의 중형 전투기가 공대공 세팅으로 이착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대함 타격 임무 시에도 기상이 좋을 시에는 기술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평시 안전 규정엔 활주로 길이가 좀 모자랄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규정일 뿐이고 유사시에는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같이 울릉도에 공항이 생김으로 인해 독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기존 환경보다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정도만이 아닙니다. 군수 지원 측면에서도 기존에는 헬리패드로 헬기만 뜨고 내릴 수 있었지만 공군의 고정익 수송기가 이착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압도적인 장악력을 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고정형 항공모함을 갖게 되는 위력으로 2025년 성능이 우수한 경항모급의 항공모함을 갖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울릉도 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대형 항공모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그동안 해왔던 독도 침공에 대한 망상은 엄두도 못 내게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호위 전단도 필요 없는 한국의 첫 번째 항모가 될 것이며 일본의 망언에 대항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와, 울릉도에 공항 생기면 울릉도도 제주도처럼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독도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겠네요. 요즘 코로나로 해외여행도 못 나가는데 울릉도 관광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바다도 즐기고 내수시장 활성화가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공항 하나 생기면서 울릉도 자체가 하나의 항공모함이 되어 든든하게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한다면 일본도 이제 헛소리 못하겠죠? 아베씨, 그나저나 대마도 언제 줄 거예요? 포츠담 선언 언제 지킬 거냐고요?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 좋아하잖아요. 역사 왜곡하지 말라 그러면 맨날 약속거리면서 포츠담 선언은 왜 안 지키는데요? 불법으로 가져간 땅 다 준다면서요. 국제 간의 협의는 지켜야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 안녕.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 곳곳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골목길 가게는 물론 소형 슈퍼, 재래시장, 정육점, 가구점 등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 동네 마트 전용 배달 앱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 시작된 지난 5월 13일부터 열흘간 가맹마트 매출을 사용전인 5월 1일부터 12일간과 비교 분석해보니 평균 20.3% 상승했다는 것이다. 26일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7.6으로 전월 대비 6.8포인트 상승했다. 100을 넘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 미만이면 비관적이라는 뜻인데 1월에는 100을 넘었으나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3월, 4월까지 석 달 연속 하락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또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에서는 94.7%가 지원금을 받았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내수가 진작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제이 신문도 한국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단 3주일 만에 끝내가는 것에 대해 일본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인 2차 추경안이 4월 30일 통과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부는 3월 17일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를 이어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정의당은 더욱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총 52조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요청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일 간 격차를 빚어낸 가장 큰 원인은 카드 이용률과 신원 확인 시스템이었다. 한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세원 양성화 및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가 사실상 카드 이용을 장려했다. 그 결과
민간 소비 지출에서 신용카드 비율은 2000년 13%에서 2019년 72%까지 증가했다. 반대로 현금 결제 비율은 한국 20%, 미국 26%, 일본 48%였다. 한국은 높은 카드 이용률을 활용해 신용, 체크카드에 현금을 충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181개국의 코로나19 경제 대응 현황 자료를 보면 이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카드 충전 방식의 지원은 즉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원금이 쓰일 수 있는 업종, 지역, 기한 등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와 취지에 맞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은 이를 가계 소비 진작 및 중소상공인 지원에 맞춰 설계했다. 반면 현금 지급 방식의 지원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채무 변제나 저축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일본, 대만 등이 현금성 지원을 했으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개인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또한 도움이 됐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사회보험, 운전면허, 여권 등 특정 목적의 일련 번호는 있지만 통합을 시도한 것은 오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중앙집권적 행정구조 아래에서 1968년 김신조 사건 뒤 간첩 식별 등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했다. 번호 자체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아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있고 모든 경우에 동일한 번호가 이용돼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염 경로 파악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큰 도움이 됐다. 일본은 통합형 마이넘버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탓에 보급률은 16%에 그치고 있다. 1인당 10만엔의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한 탓에 마이넘버가 없는 많은 이들은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아 관공서에 제출했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보편 지원하지 않고 저소득층이나 경제적 피해가 큰 이들을 선별 지원하는 나라들도 있다. 캐나다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매주 500 캐나다 달러를 최대 16주 동안 은행 계좌나 수표로 지원한다. 미국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납세자 94%에 대해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재난지원금으로 준다. 지급 수단은 국세청에 납세 신고를 하던 은행 계좌를 통한 이체와 수표 우편 발송 가운데 택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2001년, 2008년 경제부양을 위해 납세자에게 각각 300, 600달러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